자, 어제 한비자 설림상까지 읽었고요. 설림하편입니다. 설림하. 어떤 사람들은 이걸 세림이라 읽기도 하는데 여기서 그 내용으로 볼 때 이거는 유세할 때 세자라기보다는 말씀 설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림으로 읽겠습니다. 자, 설림하편입니다. 말을 말 히히거리는 말이 있죠, 그죠? 그 말을 잘 가려내는 명수인, 아무튼 말을 잘 가려내는 사람인 백락이 두 제자에게 발길질을 잘하는 말을 가려내는 법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은 조간자의 마국간에서 여러 말을 보게 되었다. 조간자는 누군지 아시죠? 그죠? 그 조나라의 시조 좀 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발길질을 잘하는 말을 골랐는데 다른 사람이 그 말의 뒤쪽에서부터 돌며 잘 살핀 뒤 말의 엉덩이를 세 번이나 때렸는데도 그 말이 발길질을 하지 않자 먼저 본 사람이 자기가 잘못 감정했다며 실망했다. 이에 그 사람이 말했다. 네가 잘못 본 게 아니다. 이 말을 잘 살펴보면 어깨는 굽었고 앞무릎에는 종기가 나 있지 않냐. 무릇 발길질을 잘하는 말은 뒷발로 찰 때 뒷발을 들고 전신의 무게를 앞발에다 모으기 마련인데 이 말은 앞무릎에 이런 종기가 났으니 뒷발을 들 수가 없는 것이지 발길질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너는 발길질을 잘하는 말을 교묘하게 가려냈지만 무릎의 종기를 찾아내는 것은 서툴렀던 것이다. 무릇 세상의 모든 사리에는 일의 이치에는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것이 있는 법이니 때로는 이와 같이 무릎에 종기가 생겨 그 특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오로지 지혜로운 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임기응변에 관한 얘기인가? 임기응변에 관한 얘기죠, 그죠? 이에 대하여 해자가 말하기를, 해자는 그 장자 친구 해자입니다. 아마도 아무리 민첩한 원숭이라도 우리 안에 갇히면 느린 돼지같이 우둔해지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므로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정세가 새가 그에게 불리해지면 그 능력을 마음먹은 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제가 강의 못한다고 잘린 것처럼. 자, 위나라, 이건 작은 위나라입니다. 작은 위나라의 장군인 문자가 공자의 제자인 증자를 만나러 갔을 때 증자는 일어서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맞이하면서 자기는 윗자리인 서남쪽에 몸가짐만 단정히 하고 있었다. 그러자 문자가 시종하는 사람에게 말했다. 증자는 참으로 멍청한 놈이다. 나를 군자로 생각했다면 어찌 군자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겠느냐. 만일 나를 난폭한 사람으로 생각했더라도 어찌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겠느냐. 오늘 증자가 혼나지 않았던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두려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예우해줄 사람도 아니고 족도 아닌 놈으로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자, 새 가운데 짹짹거리는 새 가운데 주주라는 새는 머리가 무겁고 꽁지가 굽어 있었기 때문에 강에서 물을 마시면 반드시 고꾸라지고 만다. 그래서 다른 한 마리가 그 날개를 물어주어 고꾸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만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로 혼자 물을 마실 수 없을 때에는 날개를 받쳐주는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뱀장어는 뱀을 닮았고 누에는 배추벌레를 닮았다. 사람들은 뱀을 보면 펄쩍 뛰며 놀라고 배추벌레를 보면 징그러워 온몸에 털이 곤두선다. 그러나 고기잡이하는 어부는 뱀장어를 손으로 만지고 여자들은 누에를 예사로 잡는다. 누에는 왜냐하면 징그럽긴 하지만 비단을 뽑잖아요.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일이라면 사람들은 모두 맹분이나 전제와 같이 용감해지는 것이다. 맹분하고 전제는 중국의 용감했던 사람입니다. 맹분은 누구더라? 맹분은 노나라 사람이었나? 전제는 오나라 사람인데요. 그 아무튼 누구 암살했던 그 사람이죠. 아무튼 자, 말 히힝거리는 말의 상을 잘 보기로 유명한 백락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 있는 준말을 감정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느리게 달리는 노마, 이건 노마라는 거는 이제 그 늙을 노자가 아니고요, 경험이 많다 그런 말일걸요. 이거 노마의 감정법을 가르쳤다. 한번 찾아볼까? 이게 늙을 노자가 아닙니다. 노마,
경험 많다는 게 아니구나. 이거 둔한 말이구나. 둔한가. 둔한 거. 둔할 노자구나. 노둔하다 할 때 그 노자네. 재능이 없다. 미련하다. 그런 말이네요. 자, 둔한 말을 감정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 까닭은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준마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이익이 별로 없지만 느린 말을 감정하는 것은 날마다 필요하니 그 수가 많으므로 이익도 빨리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서에도 이르기를 비속한 말이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는 법이다 라고 했다. 환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형을 조각하는 법은 코는 되도록 크게, 눈은 되도록 작게 만드는 것이 좋다. 큰 코는 깎아 작게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작은 코는 크게 할 수가 없고 작은 눈은 크게 할 수 있지만 큰 눈은 작게 할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일도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면 모든 일에 실패가 적을 것이다. 큰 옷을 사면 큰 옷은 입을 수 있죠. 근데 작은 옷을 사면 작은 옷은 아예 입지를 못하죠. 설림상에서도 그랬는데요. 어제 읽었던 설림상에서도 나왔었는데 설림편은 대체로 전부 다 법과 그 자체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형 안녕하세요. 법과에 관련한 이야기가 그 법과에 관련한 이야기에 대한 것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좀 폭넓게 모아놓은 것 같은데 그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제 설림이겠죠. 설림 말씀 설자에다가 이제 수풀림자에서 설림이겠죠. 근데 이게 꼭 주제가 일관되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 읽으면서 특별하게 이제 이 얘기들은 무슨 얘기들로 공통점이 있네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 강의 못한다 그랬어 했다니까. 자, 숭후입니다. 숭후와 올해는 둘 다 사람 이름입니다. 은나라의 주왕에게 아첨했으므로 처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꿰뚫어 보지 못했다. 왕자 비관과 오자선은 그들의 임금이 멸망하리라는 것은 알았지만 자기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숭후와 올해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있었지만 사태의 변천은 미리 짐작하지 못했고 비관과 오자선은 사태의 진전은 꿰뚫어 보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성인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 송나라의 태제는 신분이 높고 권세는 커서 정치를 독단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계자라는 건 아마 연릉계절을 얘기하는 거겠죠. 오나라의 이제 왕족입니다. 송나라 임금을 뵙고자 해서 찾아가려 했다. 이에 양자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계자에게 말하기를 송나라 왕을 뵙고 이야기할 때는 그 대학원이 아니라 그거 그 학원에서 일했었거든. 반드시 태제를 동석시켜 세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상의 의심을 사 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고 충고했다. 그래서 계자는 송나라 왕을 만나 설득하기를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나라를 가벼이 여기라고 했다. 양주는 그 여러분이 아는 그 묵자 양주할 때 그 양주예요. 양주의 아우인 양포는 어느 날 흰옷을 입고 외출했다. 마침 비가 내리자 더럽혀질까 걱정해 흰옷은 벗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기르는 개가 주인을 몰라보고 지저댔다. 이 양포는 개빡쳐서 개를 때리려 했는데 형인 양주가 말리며 말했다. 때리지 마라 이 새끼야. 너도 또한 같았을 거다. 마냥 네 개가 처음 집을 나갈 때는 흰 빛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검은 빛을 했다면 너 또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해자가 말했다. 활 속의 명수인 얘가 깍지를 끼고 어깨띠를 둘러 활쏠 채비를 끝내고 화살을 매겨 쏠 자세를 취한다면 월나라 사람이라도 다투어 관역을 들고 활 앞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린아이가 활을 쏜다면 그 어머니마저 집에 들어앉아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관역을 마칠이라는 것이 확실하면 미개한 월나라 사람도 예의 솜씨를 의심하지 않겠지만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어머니도 자기 아이를 피하는 법이다 라고 했다.
제 나라의 환공이 관중에게 물었다. 부유한 것에도 한계가 있느냐? 그러니 관중이 대답했다. 물의 한계는 물, 여러분이 마시는 물이요. 물의 한계는 우물의 경우 그 물이 다 말라 없어질 때를 말하고 부의 경우에는 그 넉넉함에 스스로 만족했을 때라 한다. 그러나 사람은 만족한 곳에서 스스로 머물 줄 모르고 더 많은 부를 추구하니 추구하다 망하니 이것이 부의 한계가 아니겠느냐. 송나라의 거상으로 감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훌륭한 바국을 백금에 팔려는 사람을 만났다. 마침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 자칫하면 값이 올라갈 상황이라 감지자는 일부러 바국을 땅에 떨어뜨려 흠집을 낸 다음 백금을 주고 사들여 흠집을 다시 깎아 값진 부옥으로 다듬어 팔아 1000일의 큰 돈을 벌었다. 개새끼네 이거. 철학책이지. 사람이 사물을 처리함에 있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도 하지만 참으로 현명한 사람은 후회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당장의 손해는 장래에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내다보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다. 수레를 잘 모는 어느 사람이 형나라, 이 초나라일 겁니다. 초나라 왕을 뵙고자 했으나 다른 많은 수레 모는 사람들이 이를 시기하여 만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사슴을 잘 잡습니다 라고 속여 왕을 뵙고는 드디어 왕의 수레를 모는 사람이 되었다. 수레를 몰고 사슴을 쫓았으나 잡지 못했고 수레 모는 것은 잘했다. 이에 임금이 수레를 잘 몬다고 칭찬하니 그는 많은 수레 모는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왕을 속인 것이라 알고 또 자신의 뜻도 이루었다. 형나라, 초나라가 한 공자로 하여금, 여기서 공자라는 거는 그거는 한비야잖아. 여자잖아. 그거. 여행 가는 사람. 형나라가 한 공자로 하여금, 여기서 공자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그 공선생님이 아니고요. 왕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왕의 아들. 공자로 하여금 진나라, 작은 진나라입니다. 이건 북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작은 진나라. 작은 진나라를 정벌하게 했는데 어느 장로 한 사람이 환송하는 자리에서 말하기를 진나라의 동맹인 북쪽 진나라가 강한 나라이니 조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라고 했다. 이에 공자가 말하기를 어른께서는 어찌 걱정하십니까? 저는 어른을 위하여 꼭 진나라까지, 북쪽 진나라까지 처부수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다. 다시 장로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작은 진나라의 남문 밖에 상여집을 지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관심 없어요. 공자가 물었다. 왜 그렇습니까? 장로가 대답했다. 나는 월나라의 구천의 일을 생각하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나라를 정벌하는 일이 그처럼 쉬운 일이라면 구천은 어찌 남몰래 10년을 기다리며 어렵게 원수를 갚았겠습니까? 구천하고 구천하고 부차 얘기는 아시죠, 그죠? 요임금이 천하를 현인인 허유에게 물려주려 하자 허유는 이를 사양하고 도망가 어떤 사람의 집에 숨어 지냈는데 그 집 주인은 혹시 허유가 가죽으로 만든 갓을 훔쳐가지 않았는가 해서 그 갓을 훔쳐가지 않을까 해서 그 갓을 감춰버렸다. 허유는 천하도 버린 사람이었는데 겉모습이 초라하다 하여 도둑으로 오해하고 가죽갓을 감추었으니 이는 그 주인이 허유의 사람됨을 몰랐기 때문이다. 돼지의 몸에 기생하는 세 마리의 이가 서로 다투고 있었다. 거기에 한 마리의 이가 지나가다 말하기를 너희는 어째서 서로 다투고 있느냐 라고 물었다. 세 마리의 이는 대답하기를 돼지의 살찐 곳을 서로 차지하고자 다투고 있다 라고 했다. 예, 한 마리의 이가 말했다. 지나가던 이겠죠 아마. 너희들은 머지않아 섣달 금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르느냐. 그때 이 돼지는 불에 거슬려 제사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같이 불에 태워질 것인데 왜 걱정하지 않느냐. 세 마리의 이는 그때야 깨닫고 함께 힘을 합하여 열심히 돼지의 피를 빨기 위해 몸을 물어뜯었다. 그 때문에 돼지는 바싹 야위어 제사상의 희생물로 바치기 곤란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돼지를 죽이지 않았다. 벌레 가운데 회라는 것이 있는데 회라는 벌레 이름입니다. 몸은 하나지만 입은 두 개가 있어 먹을 것을 놓고 다투다가 서로 물어뜯고는 마침내 스스로를 죽이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하들이 서로 그 세력을 다투다가 마침내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신하들은 모두 회라는 벌레와 같은 부류다. 집을 지으려면 벽을 치는데 벽 속은 흙으로 만들지만 겉은 백토를 칠하여 하얀 흙을 칠해서
곱게 하고 그릇도 오래 쓰면 더러워지지만 물로 씻으면 깨끗해진다. 사람의 몸을 닦음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나날이 닦으면 백토를 칠할 필요가 없게 되며 그런 칠을 할 여지가 없을 때 비로소 허물이 적어진다. 사람의 몸을 닦음에 있어서도 이건 읽었죠. 제나라의 공자 규가 노나라에 망명하고 있으면서 제나라에 대하여 난을 일으키려고 했다. 규라는 사람은요, 제나라 환공의 형일 겁니다. 형. 환공하고 이제 규가 그 아직 이제 제나라의 왕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경쟁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자, 환공은 사람을 시켜 그의 동정을 살피겠다. 그러자 살피러 갔던 사람이 돌아와 말했다. 공자규는 웃어도 그 마음은 즐겁게 보이지 않았으며 사물을 보아도 그것을 정말로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게 재밌니 그게? 그러니 반드시 그 마음속에는 난을 일으킬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이에 황공은 노나라 사람을 시켜 그 형인 공자규를 죽이고 말았다. 공손홍이란 사람이 월나라 풍습에 따라 머리카락을 자르고 월나라 임금의 기병이 되었다. 기병은 여러분이 아는 그 말 타는 기병이요. 그의 형인 공손희가 사람을 시켜 형제의 의례를 끊겠다고 하며 말하기를, 공손희하고 공손홍은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네. 나는 너처럼 오랑캐의 풍습을 따르는 사람을 아우로 여길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 공손홍은 나는 머리카락을 잘랐을 뿐인데 형은 목숨을 저당 잡히고 남을 위해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너를 무엇이라고 해야 될지 말할 여지가 없다 라고 했다. 주나라 남방의 싸움에서 그 형인 공손이는 싸우다가 죽었다. 어느 흉폭한 망나니와 이웃하고 살던 사람이 집을 팔고 이사를 해서 그 행패를 피하려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말했다. 저 새끼는 죄악이 쌓이고 쌓여 이제 한계에 달했는데 머지않아 지칠 것이다. 너는 잠시만 참고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사를 하던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그가 나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 마지막이 될까 싶어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쭉 지금 읽히다가 갑자기 막히네. 그가 나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 마지막이 될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오 공기 이야만 관야 추거지. 오 공기 나는 공 두렵다 기 그 이 이로써 나 만 관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 맥락상 보면 이제 자기한테 사고 칠까 두렵다라는 건데 일단 잘 와닿진 않네요 저한테. 자,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어떤 일이든 작은 징조라도 보이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결단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판다님 톡방이 없어요. 공자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가운데 누가 초나라의 재상인 자서의 강한 명예욕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다. 자공이 나서서 말하기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고 곧 자서에게 가서 이를 충고해 교도했지만 자서는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자가 말하기를 너그러워서 이욕에 빠지지 않고 품행이 순결해. 이욕이라는 것은 뭐 무력이겠죠. 본성에 항심이 있으며, 항심이라는 거는요 항상 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맹자에 보면 나오죠, 그죠? 자, 굽은 것은 굽었다고 하고 곧은 것은 곧았다고 했다니 이래서는 자서가 재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다. 그 뒤 자서는 백공의 반란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했다. 백공의 반란은 초나라 평왕 이후에 어느 왕이지? 소왕 때인가? 아무튼 소왕 전후의 반란입니다. 이거는 초세가를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르기를 그 행실이 곧고 바르다 해도 명예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행실이 굽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다. 진나라의 북쪽 진나라입니다. 북쪽 진나라의 중행문자라는 사람이 죄를 짓고 달아나다가 어떤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시중하던 사람이 말했다.
이 말을 돌보는 관리는 선생과 지난날부터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어찌 객사에서 좀 쉬어가시지 않습니까? 좀 기다리다가 다음 수레가 오거든 가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문자는 말했다. 나는 옛날부터 음악을 즐겼는데 그는 나에게 검은고를 보내주었고 또 내가 띠를 장식하는 폐옥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는 나에게 옥환을 보내주었다. 옥환, 뭐 옥구슬이겠죠. 이러한 일로 밀어볼 때 그는 나의 허물을 충고한 것이 아니라 내 비위를 맞추어 자기의 영달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가 나를 잡아들임으로써 남의 비위를 맞추려 할 것이니 나는 그것이 두렵다라고 하고 이내 그곳을 떠나버렸다. 진나라가 춘추전국 시대에 세 개가 있어. 세 개. 한 개는 북쪽에 있는 큰 진나라, 하나는 서쪽에 있는 통이라는 진나라, 하나는 저기 남쪽에 있는 작은 진나라. 그렇게 세 개가 있어. 자, 그런데 과연 그곳 관리는 문자가, 그게 중행문자요. 중행문자가 예상했던 대로 문자를 잡으려고 뒤쫓았으나 놓치고 그의 짐을 싣고 뒤따르던 수레만을 몰수해 왕에게 바쳤다. 위나라, 이거는 삼진의 위나라요. 위나라의 주조라는 사람이 궁타라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당신이 제나라 왕에게 말해 제나라의 힘으로 나를 위나라에서 중용되도록 해준다면 나는 장차 위나라 임금이 제나라 임금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부탁했다. 이에 궁타가 대답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는 네가 위나라에서 세력이 없다는 것을 저쪽 왕에게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되고 제나라의 왕은 위나라에서 세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 위나라에 세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원한을 사려 하는 것이 되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너는 제나라의 왕에게 왕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 신은 위나라로 하여금 임금께서 하신 명령을 받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나라의 왕은 반드시 당신을 위나라에 실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어떤 일을 부탁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당신은 제나라에서도 세력을 얻게 되는 것으로 마침내 제나라와 위나라 두 나라에서 세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좀 얘기는 명확하긴 한데 근데 아마 그 동기씨 같은 이과는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말이 복잡해서. 백규가 송나라의 대윤에게 말했다. 뭐 다 사람 이름이겠죠. 백규라는 것도 들어봤는데 어디서? 지금 어린 왕이 장성에서 스스로 나라의 정사를 집행하게 되면 선생은 자연히 권세가 없어지므로 형나라 초나라에 부탁해 왕의 효성을 칭찬하도록 만드는 데는 어려운 것이 없으니 그렇게 하면 왕은 불효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모후 어머니의 뜻에 따라 선생의 권세를 뺏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공을 크게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은 언제까지나 송나라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 것입니다. 관중과 포숙이 서로 말했다. 왕인 제나라 양공의 난행이 이와 같이 심해지면 반드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요 양공은요, 제나라 환공 이전의 왕입니다. 제나라 여러 공자 가운데 우리가 보필해 상내 왕으로 삼을 만한 공자는 규가 아니면 소백뿐이다. 그러니 너와 나는 각기 한 사람씩 맡아 섬기다가 뒷날 먼저 영달한 사람이 다른 한 편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이에 관중은 공자 규를 따르고 포숙은 소백을 따랐다. 규가 아까 1화에 나왔던 규고요. 소백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까 1화에 나왔던 그 제나라 환공입니다. 그 뒤에 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 민중들이 양공을 시해했는데 거나라에 망명했던 소백이 먼저 들어와 제나라의 왕이 되었다. 노나라에 가 있던 규는 죽임을 당했으며 관중은 노나라에 붙들려 제나라로 넘겨졌는데 포숙은 왕에게 천거하여 관중을 제상으로 삼게 했다. 그래서 옛날 속담이 이르기를 무당인 무함은 비록 남을 위하여서는 주술에 신통하지만 스스로에게 닥치는 재앙을 물리치지는 못했고 유명한 편작도 비록 남의 병은 잘 고쳤지만 스스로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침을 놓지는 못했다라고 했다. 관중과 같이 뛰어난 사람도 포숙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거 있죠. 그 뭐죠? 친자 확인센터에 근무한 놈이 자기 친자는 검사 못한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자, 또 속담이 이르기를 비천한 노비가 스스로 값비싼 모피옷을 판다면 훔친 작물이 아닌가 의심하여 아무도 사지 않으며 선비가 스스로
자기 변설을 자랑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했다. 형나라 임금이, 요거 하면 초나라겠죠? 초나라 임금이 오나라를 칠 때 오나라에서는 저위 괴융이란 관리를 시켜 형나라 군대에게 술과 고기를 보내 위로하게 했다. 형나라 장군이 말했다. 이 자를 묶어라. 죽여서 그 피를 북에 칠할 것이다. 괴용에게 물었다. 너는 여기 오면서 점을 쳐보았느냐? 라고 하자 괴용이 대답했다. 점을 쳤다. 좋은 정계가 나왔더냐? 좋은 정계가 나왔다. 라고 했다. 이에 형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형나라 장군은 너를 죽여 그 피로 북에다가 칠하려고 하는데 좋은 정계가 나왔다니 그것은 왜 그러느냐? 괴용은 대답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계이다. 오나라에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나라 장군의 태도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장군이 만약 크게 노한다면 오나라는 도량을 깊게 파고 보루를 높게 쌓아 방비를 굽힐 것이니 굽게 할 것이나 장군이 노하지 않는다면 방비를 늦출 것이다. 지금 장군이 나를 죽인다면 오나라는 반드시 경계하며 굳게 지킬 것이니 오히려 오나라로서는 다행한 일이다. 무릇 나라의 점을 치는 것은 한 사람의 신하를 위해 점을 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건대 한 사람의 신하를 죽여 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길초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죽은 사람에게는 지각이 없으니 나를 죽여 그 피를 북에 바른다 한들 이익됨이 없을 것이고 만약 죽은 사람에게 지각이 있다면 나는 전쟁 중에 그 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형나라 사람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자, 진나라입니다. 이번엔 북쪽 진나라의 지백이 구유를 치려고 했으나 같이 길이 워낙 험악해 나아가지 못하고 먼저 큰 종을 만들어 구유의 임금에게 기증하겠다고 알렸다. 종은 여러분이 아는 그 댕댕거리는 종이요. 이에 구유의 왕은 크게 기뻐하며 종을 운반하기 위한 큰 길을 닦으려고 했다. 이에 신하인 적장만지가 간했다. 그러지 마세요. 이처럼 큰 종을 보내는 것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도리입니다. 지금 지백 같은 놈이 큰 나라의 왕이 우리 작은 나라에 대해서 이런 선물을 보내는 것은 반드시 그 뒤를 따라 군대가 올 징조입니다. 결코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이 새끼야 라고 했다. 그러자 구유의 왕은 이를 듣지 않고 마침내 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적장만자는 술의 폭을 좁고 작게 만들어 좁고 험한 길을 빠져나가 제 나라로 달아났는데 구유는 7개월 만에 망했다. 월나라는 오나라를 쳐서 이긴 다음에 형나라의 원조를 받아 북쪽 진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이에 형나라의 좌사로 있는 의상이 형나라의 왕에게 말하기를, 초나라겠죠. 월나라는 오나라를 쳐서 이겼다고 하지만 뛰어난 용사들은 죽었고 정예병은 전멸했고 갑옷으로 무장한 장병들은 모두 부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우리나라의 원군으로 진나라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고자 함입니다. 차라리 왕께서는 군사를 일으켜 월나라를 쳐서 오나라의 땅을 나눠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이에 형나라의 왕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라고 하고는 군사를 일으켜 월나라의 뒤를 쫓았다. 이렇게 되자 월나라의 왕은 개빡쳐서 곧 형나라를 공격하려 했다. 이때 대부인 종이 말하기를, 여기서 대부인 종이라 그랬는데 대부인 종 아마도 문종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문종을 얘기하는 걸 거고, 유식이라 그러면 아마 월나라 왕은 구천이겠죠 아마도. 자, 그래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뛰어난 용사들은 다 뒤졌고 무거운 갑옷을 입은 장병은 모두 부상당해 지금 우리가 형나라와 싸운다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떼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월나라의 왕은 노산의 북쪽 500리 땅을 떼어 형나라에게 주었다. 형나라가 작은 진나라를 공격하자 오나라는 진나라를 돕고자 출병했다. 두 군진의 거리가 불과 30리에 이르렀을 때 열흘 동안이나 비가 오다가 밤이 되니 맑아져 별이 보였다. 이 형나라의 좌사인 의상이 장군인 자기에게 말하기를, 열흘 동안이나 비가 온 뒤이므로 갑옷을 입은 적병들은 진영을 정비해 한 곳으로 모여들어 진군할 준비를 갖춘 뒤 오나라 군사는 반드시 공격할 곳입니다. 이에 대비함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곧 진영을 가다듬었다. 진영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나라 군사가 공격해왔는데 형나라 군영이 정해놓은 것을 보고는 되돌아갔다. 이에 좌사가 말하기를, 오나라는 왕복 60리를 행군했으니 그 장교들은 반드시 휴식해야 될 것이고 병졸은 반드시 식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30리만 행군하여 공격하면 반드시 적을 패망시킬 것이다 라고 했다. 형나라 군사는 좌사의 말대로 적군의 뒤를 쫓아 마침내 오나라 군사를 격파했다. 한나라와 조나라, 요 삼진 중에 한나라 조나라요. 한나라와 조나라가 서로 싸워 어렵게 되자 한나라는 위나라에 대해 원병을 청하며 말했다. 바라건대 군사를 빌려주시면 조나라를 정벌하고자 합니다. 위나라의 문후가 대답했다. 과인은 조나라와 형제와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그 부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뒤 조나라도 위나라에 가서 원병을 청했으나 문후가 말하기를 과인은 한나라와 형제 같은 사이이므로 감히 원병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앞과 같은 대답으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두 나라는 군대를 얻지 못했으므로 빡쳐서 돌아갔다. 그러나 얼마가 지난 뒤에 문후가, 위나라 문후죠, 두 나라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했음을 알고는 곧 두 나라 사신은 위나라에 가서 인사했다.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해 이긴 뒤에 노나라의 보물인 참정이란 솥을 달라고 했는데, 정이라는 게 솥이에요. 솥. 노나라는 이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가짜 솥을 사제에게 주어 보냈다. 이에 제나라 사람이 말했다. 이것은 구라다. 노나라 사람은 말하기를 진짜다 라고 했다. 이에 제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악정자춘을 보내주라. 보내달라. 우리는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라고 했다. 악정자춘은 이제 사람 이름이겠죠. 노나라의 왕은 악정자춘을 불러 제나라에 가거든 진짜라고 말하도록 했다. 악정자춘은 물었다. 어째서 진짜 솥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다. 왕이 말했다. 내가 진짜 솥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악정자춘이 대답했다. 왕께서 진짜를 사랑하듯 저도 저의 신이 믿음을 또한 사랑합니다. 라고 하여 왕의 부탁을 거절했다. 한나라의 공자 구가 양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아직 안정되지 않았을 때 주나라에 머물고 있는 아우 기스를 주나라에서 중용하려 하니 한나라에서는 혹시 왕으로 옹립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여 두려워했다. 이에 주나라 신하인 기무회가 말했다. 공자 기슬에게 술에 백승을 거느리기 위해서 보냄이 좋겠습니다. 만약 한나라에서 그를 왕으로 옹립하면 오는 도중에 호위를 위해 백승을 거느리고 왔다고 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한나라의 왕위를 찬탈하려는 역적을 잡아오느라 백승을 거느리고 왔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주나라의 체면을 세우는 계략을 말했다. 지금 보시면은 알겠지만 설림편에 나오는 말들은 대체로 다 임기응변에 관한 얘기인데, 법술세라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서는 술에 가깝겠죠, 그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사실은 이게 법가와 많이 관련이 있는 얘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끼어들었을 수도 있고요. 이 한비자가 쓴 게 아닌데 나중에 이게 한비자가 쓴 것처럼 이제 끼어든 글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뭔가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당장 와닿는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따지자 그러면 이제 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제나라의 정곽군이 사람 이름입니다. 자기 영토인 설에서, 설이라는 건 땅 이름이겠죠, 성을 쌓으려고 했는데 식객 가운데 이를 간에서 말리는 사람이 여럿 있었다. 정곽군은 손님의 접대를 맡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어떤 손님이든 찾아오거든 안내하지 마라 라고 했다. 그 뒤 어느 날 제나라 사람이 만나기를 청하면서 말하기를 저는 단지 3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3마디가 넘는다면 저를 팽형에 처해십시오. 팽형이라는 건 설마 죽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곽군은 그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다. 그나그네는 빠른 걸음으로 정곽군 앞에 나가서 느닷없이 말했다. 바다의 큰 고기라고는 달아나 버렸다. 바다의 큰 고기인데 3마디니까 해대어래요. 해대어. 바다 해자 큰데 고기였자. 예, 정곽군은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말하기를 그대가 말한 그 뜻을 설명하라 라고 했다. 나그네는 말하기를 저는 죽음을 장난삼아 감히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정곽군은 더욱 호기심이 생겨 물었다. 바라건대 과인을 위해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 그가 대답하기를 선생께서는 바다의 큰 고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큰 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그물로도 잡지 못하고 창으로도 잡을 수가 없는데 일단 뛰어올라 물을 떠나게 되면 땅강아지나 개미도 그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제 나라는
정곽군에 있어 바다에 행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께서 오랫동안 제나라의 정권을 쥐고 계시면 설에다가 성을 쌓는 일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군께서 제나라를 잃는다면 비록 설에다가 성을 쌓아 하늘에 이른다 해도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정곽군은 말했다. 그대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 뒤 공사를 중지하고 설에 성을 쌓지 않았다. 그러니까 설에다가 성을 쌓아서 이제 거기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해준 말은 제나라에 머물면서 제나라에서 떠나지 않고 제나라에서 이제 정치함으로써 자기 입지를 단단히 해두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형나라 왕의 아우가 초나라겠죠, 그죠? 서쪽 진나라에 가 있었는데 진나라에서는 그를 억류한 채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이때 형나라 임금을 모시는 시종인 중사 한 사람이 말하기를 신에게 백금을 주신다면 가서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백금을 수레에 싣고 북쪽 진나라로 가서 먼저 대부인 숙향을 만나 말했다. 형나라 왕의 동생이 지금 진나라에 있는데 서쪽 진나라요. 서쪽 진나라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이 백금을 받으시고 그분이 풀려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더니 숙향은 그 돈을 받고는 북쪽 진나라의 평공을 아련해 말하기를 호구에 성을 쌓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평공이 말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다. 숙향이 말했다. 형나라 왕의 동생이 지금 서쪽 진나라에 있는데 그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곧 진나라가 형나라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구의 성을 썼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감히 성 쌓는 것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성을 못 쌓게 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형나라 임금의 아우를 돌려보내면 우리는 성을 쌓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고, 만약 그래서 진나라가 형나라 아우를, 그러니까 형나라 왕의 동생을 돌려보낸다면 우리 진나라는, 북쪽 진나라는 형나라에 큰 은혜를 베푼 셈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이는 끝까지 형나라를 미워하는 것이니 우리가 호구의 성을 쌓아도 감히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해는 없습니다. 평공은 참 옳은 말입니다 라고 하고 호구의 성을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서쪽 진나라 왕에게 말했다. 우리 두 나라를 위해서도 형나라 왕의 동생을 돌려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성을 안 쌓겠습니다 라고 했다. 결국 서쪽 진나라는 형나라 왕의 동생을 돌려보냈다. 이에 형나라 왕은 크게 기뻐하고 정금에게 정금 요거는 이제 깨끗한 금이라는 건데 뭐 금이겠죠. 황금 101을 진나라, 북쪽 진나라에 보내 살해했다. 오나라의 왕인 함려가 요 함려는 아시죠, 그죠? 그 오나라의 왕으로 이제 손무하고 오자서와 같이 그 초나라를 개박살냈던 사람입니다. 자, 함려가 초나라의 도읍인 영이라는 건 초나라의 수도입니다. 3번이나 공격해서 3번 다 이겼다. 왕이 신하인 오자서에게 말하기를 임원하면 물러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 오자서가 대답했다. 사람을 물에 빠져 죽게 하려면 물을 한두 모금 먹여서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도중에 손을 풀고 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적이 한두 번 진 것으로는 죽지 않는 것이니 이긴 기세를 타고 계속 싸워 완전히 가라앉혀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나라의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 그 아들이 관직을 얻기 위해 집을 떠나면서 그 가족에게 말하기를 반드시 무너진 담장을 쌓아 고쳐놓도록 하라. 그냥 두면 좋지 못한 사람이 들어와 훔쳐갈지도 모른다. 이 얘기는 그 한비자의 다른 편에 있지 않나요? 이게 다르고 다르다 라고 이제 내가 아마 그 번외편으로 만들어놨을 텐데, 이웃 사람도 아이고 깜짝이야, 개 깜짝 놀랐네. 이웃 사람도 그런 말을 했다. 그런데 곧바로 담장을 쌓아 고치지 않아 결국 도둑이 들었는데 가족들은 아들의 슬기는 칭찬하면서도 같은 말을 했던 이웃 사람에 대해서는 도둑이 아닌가 의심했다. 똑같이 담장 고치라 그랬죠. 똑같이. 근데 한 사람은 칭찬을 듣고 한 사람은 의심을 받았죠.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설림이에요. 요까지가 설림 하편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잠깐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설림편이라는 게 일관되게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체로 이제 임기응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일화들이 대부분 다 임기응변에 관한 이야기들이거든. 뭐 지혜들, 우리가 보통 얘기한 지혜로운 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이걸 이제 굳이 그 한비자 혹은 이제 법과 사정에 맞춰서 얘기한다 그러면 법술세 중에 술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술이 임기응변이거나 아니면 기술 아니면 뭐 사람을 다스리는 법에 관한 얘기니까. 근데 그 말고는 특별하게 이게 굳이 한비자 안에 들어있어야 될 얘기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듣는 분도 혹은 이제 한비자를 따로 읽는 분도 읽어보는 분도 설림편에 대해서는 왜 이게 한비자에 들어있느냐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게 뭐 납득해도 되고 납득 안 해도 됩니다만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은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요까지가 한비자의 설림하입니다. 설림하고 그 다음 편은 관행입니다. 관행편인데 관행편은 또 다음 주 수요일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읽던 한비자 한 편 더 읽었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